아메고님들, 써뉴. 어제 제가 운벨트 달, 초승달 또는 은하수 밤하늘의 식물들 사이로 보이는 은하수 그림의 가격을 20년 전으로 다시 낮추는 그런 결정과, 그다음에 에스프리란 무엇인가 그림이 가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충 설명으로 이 페이머스란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어떻게 유명해지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이제 이 페이머스 책에는 피카소나 고어를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화가 버전으로 바꿀 수밖에 없네요. 화가가 안 나와요, 이 책에서. 자, 그래서 페이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함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승자 독식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연계에 있는 기본적인 법칙이고, 우리가 현재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생물들은 이 역함수 법칙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략 지구상에 7종의 인간이 있었는데 그 6종이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대략 한 7분의 1에 성공을 한 호모사피엔스고, 이게 이제 그게 굴드, 진화생물학자, 단속 평형설의 진화생물학자 굴드가 있잖아요. 예전에 방송도 제가 찍은 것 같은데, 그 단속 평형설에 의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종이 그러니까 뒤집어진 크리스마스 트리의 모양이에요. 막 벌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뭐 이렇게 소행성 충돌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100만 분의 1로 줄어들죠. 그 지구상의 종의 다양성이라든가 숫자가. 그러다가 좀 시간이 나서 다시 이렇게 부채처럼 벌어졌다가 다시 휙 쪼그라. 그러니까 은행 이파리 생각하면 되겠네요. 은행나무 이파리처럼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은행 이파리 위에 계속 그 갈라진 틈에다가 은행 이파리를 계속 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 나오는데, 그걸 단속 평행설이라 그래요. 단속 평형설론이라고 하던가.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참 그 진화생물학 공부할 때 그 유명했던 게, 이제 다윈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학자가 그 굴드라는 학자죠. 자,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어떤,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가수나 팬 다 마찬가지로 뭐랄까 생명체, DNA도 마찬가지고, 이 생명체들이 주로 보이는 그 곡선이 이 역함수 곡선인데, 이 승자 독식이 너무나 지나친 투쟁을 가져오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그 명문대 갈 때라든가 뭐 아직도 지나친 투쟁을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결혼제도 같은 걸 만들므로 해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이렇게 여자랑 결혼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그런 제도를 없애버린 거죠.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명화되어 있는 거죠, 인류 사회가. 하지만 그 문명화 속에는 역함수 법칙의 에너지가 숨어 있고, 그것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 인류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그 본능이, 그게 영화가 됐든 뭐 게임 좀 심하네요, 승자 독식이. 이게 이제 좀 몰입하는 스타일이라서
대중가요가 가요도 좀 완화되어 있네. 대중가요는 역함수 법칙이 좀 많이 완화가 되어 있고 책 판매든 역시 좀 역함수가 좀 강한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문명의 생명체의 본능, 역함수 본능이 다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화가든 뭐 가수든 문학가든 간에 그 역함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 아미고님들께 꼭 전달을 해야 될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5장 유명 작가의 탄생. 여기서 이것을 이 유명한 문학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H.J. 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저자도 뛰어난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문학가가 소설가나 시인이 유명해지는 그리고 역사에 남는 거에 있어서 물론 우연과 우발적 사건도 있고 하지만 지지자 중요하고 그다음 행운도 따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에스프리라는 저번 영상에서 수준을 얘기했죠. 수준. 그 작품의 수준. 자, 그게 이거죠. 그래서 잭슨이 점수표를 만들었는데 그 점수표를 가지고 지속적 명성의 이유를 분류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네 가지를 뽑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거의 20가지 있어. 근데 그 20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네 가지를 뽑아요. 20가지 중에. 그게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미고님들한테 그동안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것의 반복입니다. 첫 번째,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 있어야 한다. 에스프리. 두 번째,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작품의 규모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판매량이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시점을 진품 10,000개가 물론 고호는 10,000개밖에 안 했지만 그거는 사후의 문제고 자 이거는 살아서의 기준이라고 봅시다. 진품 10,000개가 팔려야 된다는 거죠. 피카소가 세계적인 작가가 됐을 무렵에 아마 그때 10,000개 이상 팔았을 시점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진품 10,000개가 세계적인 작가를 만든다라는 미술계의 속설은 피카소를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제가 선배 화가들한테. 자, 10,000개가 팔려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주변에 이렇게 배달한 그림이 한 2,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된 그림이 한 2,000개. 정말 열심히 할 거고 또 이게 이 10,000개의 판매량을 만들어내려면 아주 오랜 고민을 통해서 나오는 작품보다는 피카소처럼 쓱쓱쓱 그리는 작품들도 많이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저렴한 가격에 제 작품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작전 중에 하나예요. 아니 작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움베르트 작품에 그 시리즈별 가격제를 도입해서 가격을 다시 낮추는 것이 이 두 번째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작품의 규모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아미고님들의 역할이 나오죠. 지지자가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이다. 근데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작품 규모와 지지자가 뭐 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작품은 사서 소장하지만 나는 아미고 활동은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져야 돼요. 아미고 활동을 하는 분은 저와 함께 한 배를 탄 투자자이자 동업자이고 하지만 나 그 작가 그림이 좋아서 그냥 난 거실에 장식용으로 걸어놨어라는 그런 일반 컬렉터들이 아주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의 규모와 지지자는 좀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죠. 작품의 규모에는 작품의 크기도 해당을 해요. 벽화 크기, 스케일도 해당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작은 작품으로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하고 또 큰 작품을 가끔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쭉 갈 생각이고 지지자를
이 잭슨이 나눈 기준이 좀 재밌네요. 모임과 자손, 그러니까 자손들이 또 역할을 했더라 이거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 불꽃 수호자가 뭔지는 제가 이 잭슨의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불꽃 수호자, 이게 이제 찐 아미고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게 저를 열심히 도와주시는 약 50명의 아미고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불꽃 같은 수호자인지 아니면은 이 고작가의 그 영혼성이나 예술성을 지키기 위한 수호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불꽃 수호자라는 게 참 재밌는 명칭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 옹호자, 샤이 아미고 조용히 뒤에서 저한테 이렇게 매달 후원금을 조금씩 보내주시는 개인 옹호자,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미고 모임에서는 이제 쌍두 체제잖아요. 팬클럽, 이미 아미고가 된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유지하고 관심을 계속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덕장님이 있고, 후원 회장님은 이제 저를 알리고 매달 10,000원, 100,000원 후원하는 사람들 더 많이 모아주고, 그리고 세계적인 컬렉터들과 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그런 후원 회장인데, 1대 회장님이 전주에서 그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2대 회장님은 글로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나마에 갔다가 그 사진 보여드릴까? 파나마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전 세계를 지금 누비면서 사업을 하는 이제 저랑 형동생 하기로 한 3살 위 형님이 있는데, 그 릭 2를 소개시켜준 그 형님이에요. 같이 셋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얼굴을 봤을 수도 있고, 제가 일반적으로는 얼굴과 이름을 좀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영상은 일반 영상이라서 이름하고 얼굴 공개를 못 하겠네요. 그 형님한테 영종도 개인전한테 좀 만나서 이제 2대 후원회장은 글로벌 해야 되기 때문에 2대 후원회장 좀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카톡을 보내놨어요. 해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대 후원회장님이 이제 글로벌하게 제 컬렉터 팬, 이렇게 어떤 중동의 아미고, 미국의 아미고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후원 회장님. 물론 제가 이제 후원 회장님의 사업도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윈윈이 돼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잘 되면 또 우리 아미고님들랑 후원 회장님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는 리기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번째가 전기인데, 이게 우리가 고호가 유명해지는 데 있어서 영혼의 편지라는 그 편지 모음집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 쓰는 걸 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의 전기는 저의 공부해 왔던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두뇌 사용 설명서, 미래 인문학, 미래를 예측하는 책, 그다음에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책이잖아요. 두뇌 사용 설명서. 그런 어떤 지속적인 학습의 욕구와 호기심이 제 그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8, 9월에 쓸 책, 쓴다기보다는 이미 다 원고는 썼는데 그거를 칼럼의 형식을 책의 형식으로 바꾸는 작업인데, 이 작업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칼럼을 계속 이렇게 칼럼 하나의 챕터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칼럼 하나의 분량을 한 서너 배로 만드는, 친절하게 이렇게 해석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화가의 인문학 중용편이 될 거예요. 화가의 인문학은 제가 상표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화가들 중에서 인문학의 어떤 탑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 같은 걸 제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먹수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화가의 인문학을 상표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화가가 이 책 제목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의 인문학을 딱 제가 상표 등록을 바로 해버렸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한 1년 후인가 책이 한 권 나왔는데 화가가 본 인문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상표 등록을 다 검토를 합니다. 왜냐면은 상표 등록법상 판매 금지를 당하기 때문에 이 섣불리 이 제목을 썼다가는 시중에 판매할 수 없고 다 수거해야 되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정신적인 손해배상 등등등. 상표 등록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특허법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2개로 뽑는다면 이 잭슨이 그것은 수준과 지지자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그림의 수준 에스프리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아미고님들은 또 지금까지 잘 해주신 대로 이렇게 지지를 계속 해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으로 좀 바꿔볼 수도 있지만 바꿔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다 그림으로 바꿔본 거예요. 판매 부수 이거는 이제 판화 뭐 굿즈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비평적 전통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철학과 나온 조연수한테 비평글을 맡기잖아요. 이번 전시를 비평적 전통 내에서 역사적 그 철학적 맥락이 그러니까 공인돼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양자 철학 해가지고 제 그림을 철학자들과 한번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 양자역학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영상에 남겼고 이 영상은 다 또 인공지능이 다 파악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진짜 철학과 비평가들의 글도 필요한데 이제 제가 드디어 전문 글쟁이에게 비평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비평적 전통. 가시성은 쉽게 접근성 가시성. 이게 판화나 굿즈 또는 뭐 인터뷰 등등으로 그다음에 TV에도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여기 뭐야? 그러니까 여행 상품으로 책을 줬다는 얘기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무슨 상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미술상. 그다음에 여행 상품으로 줬다. 그러면은 그런 마케팅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제 판화나 굿즈를 여기저기 회사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주 싸게 원가만 받고 주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 그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걸 선물로 주세요. 막 이런 마케팅 같은 거죠. 덕장님 아시겠죠? 그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굿즈를 대기업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있잖아요. MT 뭐 그런데 사은품이나 선물로 한번 주는 아직 뭐 우리가 그럴 경제적인 여력이 아직 안 되는데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거기에 좀 접근성이 들어가는구나. 개작 가능성 이거 미술계에도 있는데 따라하고자 하는 충동이죠. 이 일랑 선생님도 저한테 자주 얘기해줬어요. 누군가가 너의 그림을 따라했을 때 너는 비로소 유명해졌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반증하는 것이다. 인정된 것이다. 모작은 반드시 나온다. 너가 유명해지면.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도 모작 가능성이 있어요. 개작 가능성이 모작 가능성. 글은 엄청난 개작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인이나 그 소설가들을 따라하죠. 비슷하게. 그러다가 이제 표절 시비에 걸리는 건데 표절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조심해야 돼. 그거는 무의식적 표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청중의 다양성. 제 그림도 이제 계층과 국가 민족을 초월하는 이제 아미고님들이 생겨야 되고 우리 이대 후원 회장님이 좀 잘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멤버십 방에는 이대 후원 회장님과 카톡 나눈 내용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게 전체 공개를 할 거라서 자
이대 후원회장님의 후보예요. 후보. 아직 거기서 수락한 게 아니에요. 선집 참고도서 교육 시스템 고등교육. 이게 뭐냐면 교과서 등재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와 소설이 학교 교과서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수능 시험에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잡지에 나가고 교과서에 나가고 인터뷰를 해서 자꾸 그림이 책자나 또는 다른 유튜버들하고 콜라보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 200만 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전 끝나고 나서부터는 100만 넘는 유튜버들하고 콜라보 방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덕장님 사실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200 줄까, 500 줄까, 그 작가랑 한번 콜라보 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신사임당이라던가 이런 100만 넘는 유튜버들이랑 기획을 해보면 이제 또 그 사람들도 그걸로 또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에 응해주고 그럼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의 문학이라는 중용책이 나오게 되면 그 중용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고전을 깨부셔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가 될 겁니다. 여기 나오네, 논란. 상당히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는, 논란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대학과 중용을 동시에 깔 거거든요. 대학에 나온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깔 거예요. 이번 책에서. 그거는 아마 서문에서 좀 깔려고 해요. 대학을. 그리고 본문에서는 중용을 중용을 깐다기보다는 이 해석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이 나가겠죠. 이런 논란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얘기했던 이거는 사실 5번째예요. 유명인의 추천은. 특히 미술계에서는. 물론 문학계에서도 미국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추천을 하면 반드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게 상당 기간 간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오프라 윈프리가 추천을 해버리면. 왜냐면 그게 뭐냐면 덩달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추천을 하면 서점과 출판사에서 미리 깔아버린대요. 서점에다가.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의 방송을 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가시성과 접근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시너지 효과가 계속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안 봤어. 안 봤는데 사람들이 이 책 말이야. 오프라가 소개한 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다시 보기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이 전달을 할 때도 이 작가는 오프라 윈프리가 추천한 작가야.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또 이게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회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가 이슈에 오르면 그 드라마를 꼭 보게 되잖아요. 별로 재미없어도 누군가가 유명인이 뭐 폭삭 속았수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왠지 보고 싶어지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본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 제가 좀 그런 똘끼가 있는데 대학교 때도 베스트셀러가 아닌 거 도서관 구석에 숨어 있는 책들 그리고 대중들이 읽기 어려운 책들 이런 거 중심으로 읽었거든요. 학습기 때도 베스트셀러는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신문 잡지에서 요약해줘, 방송에서 요약해줘, 내용 다 파악되는데 그걸 뭐하러 내가 돈 주고 사서 보냐 이거예요. 베스트셀러를. 오징어 게임 짤막짤막하게 내용 다 얘기해 주잖아요. 요약해서. 그래서 그 전체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유명한 영화 정도는 2시간 만에 끝나니까 봐요. 야 이거 재밌더라 그러면 영화는 그냥 2시간은 그냥 내가 투자하지 뭐. 근데 시리즈는 정말 시리즈와 드라마는 유명할수록 저는 안 봐요. 그냥 시간 아까워서 요약본으로. 그래서 사실 이 페이머스란 책도 그 빨간 안경 쓴 동진 씨가 소개를 해준 건데 볼까? 돈
돈 아깝지 않을까 하다가 샀어요. 샀는데 역시 유튜브에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책에는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미고님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유튜브에 요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슈퍼 컬렉터라는 것은 이 문학 소설가 시인들이 유명해지는 데 있어서는 이 화가가 유명해지는 데 있어서는 슈퍼 컬렉터가 필요한 거고 전파가 돼요. 그 외 제 사주 얘기했던 그 형님도 중동 부자들의 특성, 자기 주변에 부자 한 사람이 그 화가의 그림을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산다 이거. 그러니까 슈퍼 컬렉터 한 명이 딱 사면은 그 주변 친구들이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런 확산력이 대단해요. 이 슈퍼 컬렉터라는 게. 예전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서울대에서 그 막내 스승이었던 그 김병종 선생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장 어린 선생님이었어요. 막내 교수였던 김병종 선생님이 그림을 서울대 총장이 시진핑한테 선물을 딱 했는데 마침 그때 김병종 선생님이 이렇게 중국 같은데 홍콩 같은 데서 전시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약간 은퇴를 앞두기 한 5년 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그쯤이었던 건 50대였던 것 같아. 김병수 선생님이 50대 후반이고 그때가 아마 밀란 선생님이 은퇴했을 때였나. 정확한 시점이 시진핑이 서울대 와서 이렇게 강의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홍콩, 중국 이런 데서 전시하고 있던 김병수 선생님 그림이 순식간에 다 팔리는 거죠. 왜 그러죠? 자, 시진핑은 중국에서는 슈퍼 컬렉터예요. 그러면은 제가 전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귈 때 보통 첫 번째 그 브레이크 그러니까 아이스를 깬다 그러냐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잖아요. 서로 그 서먹서먹한 거를 깨는 그 단계에서 보통 날씨 얘기를 한다거나 강아지, 예쁜 꽃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슈퍼 부자들 사이에서는 그림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미팅을 할 때 처음부터 비즈니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딱 가면은 어떤 그림이 있어.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을 사무실에 걸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것만으로 이제 이 압도하는 거예요. 나 피카소 진품 있는 사람이야 이거죠. 그걸로 압도하고 싶은 거야. 그 사장과 그 회장은. 그래서 사무실에 피카소 진품을 딱 갖다 놨는데 만약에 그게 위작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개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진품을 그 사람들은. 왜냐면 그게 위작인지 아닌지는 그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그것을 간파해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각적 예민성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미술을 잘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작이냐 아니냐를 철저히 검증해서 딱 진품을 유명 화가의 진품을 이렇게 사무실에 거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예요. 모네 그림 이거 지금 굉장히 고가일 텐데 언제 사셨어요? 또는 현대 작가 중에 뭐 데이비드 호크니든 또 고리들이라고 쳐봐요. 보면 이거 고리들 초창기 그림인데 이걸 그때 고리들 작가의 그림에 대해서 그때 벌써 어떻게 이렇게 일찍 만났습니까? 초기 작품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의 집무실에 김병종 화가의 그림이 걸렸다라는 것을 걸릴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김병종 그림을 다 팔리는 거죠. 중국에서, 중국 홍콩에서. 왜? 시진핑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어떤 우리 일반인들에게 예쁜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 작가의 그림이나 널리 알려진 작가일수록 그런 경향성이 폭발을 하겠죠. 그 아이스 브레이킹 효과 같은 거. 그다음에 과시 효과가 또 거기에 생기고 그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효과, 그게 뭐냐면은 다윈에서 핸디캡 이론이라는 건데, 비싼 그림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그 다윈의 핸디캡 이론, 그러니까 꽁이나 공작이 화려한 천적, 그러니까 포획자들에게, 포식자들에게 잡혀먹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꼬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게 구피의 꼬리가 이렇게 금붕어 꼬리가 예쁜 것도, 나는 이렇게 큰 꼬리를 가지고서도 빨리 달릴 수 있는 놈이야,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공작도 눈깔이 하나, 그 꼬리를 쫙 펼치면 거기 눈 모양이 있는데 그 눈깔이 하나라도 많은 애가 인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들이 그 개수를 다 센다는 얘기인데 딱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그 공작의 꼬리가 누가 더 긴가를, 수컷의 꼬리가, 그걸 딱 아는 거예요, 보자마자, 걔네들은. 그래서 그 눈깔이 하나만 더 있어도 이게 암컷들이 줄을 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핸디캡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핸디캡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기는 장식용으로 몇백억짜리 또는 몇천억짜리 그림을 나는 장식용으로 쓰는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바우엇의 그 정자를 만드는 정자세의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공작, 이렇게 슈퍼 컬렉터나 비즈니스맨들에게는, 기업가들에게는 그게 공작과 같은 핸디캡 이론적인 심리로 돌아가게 되고, 일반인들, 큰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렇게 바이어를 만나거나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은 뭐냐면은 자기의 호감도, 자기의 능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우어새처럼 자기 집을 꾸민다거나 자기 옷을 꾸며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우수한 인자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바우어새의 심리로 돌아가느냐, 두 개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아요. 인간이 그 미적인 욕구가, 바우어새의 욕구와 공작새의 욕구가 이게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지만 약간 섞여 있긴 해요. 섞여 있지만 그게 슈퍼 컬렉터냐 일반 컬렉터냐에 따라서, 일반 컬렉터는 바우어새의 심리, 슈퍼 컬렉터는 공작새의 심리, 이런 것들이 더 뭐 3대 2로 좀 강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거 네 가지에다가 특정 기준을 넘어서야 되고, 특정 작품 규모, 지지자, 전기,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게다가 유명인의 추천, 즉 슈퍼 컬렉터가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위에 쭉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워즈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사회에 그 어떤 스타워즈 같은 이야기에 목마른 대중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 시대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우리 인간의 어떤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죠? 영성에서 나오잖아요. 영성. 그래서 제 그림이 그 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평행우주론을 직접 다룸으로써 양자 컴퓨터, 양자역학의 시대와 밀접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저는 다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이거, 제가 화본기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밥 딜런과 습관화라는 챕터가 나와요, 8장에. 이게 뭐냐면 편안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중성에 있어서. 막 기괴하고 아방가르드, 전위적이고 때로는 혐오스럽고 시컴시컴하고 막 어둡고, 그게 아니라 밝은 보름달, 초승달, 아기자기한 식물의 잎, 이게 편안하잖아요.
늘 보던 것이고 움벨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 늘 내가 보는 거야. 별자리, 태양, 황금빛 태양, 빨간 태양, 흰 태양, 프로스름한 태양, 자기 이제 기질에 따라서 고르겠죠. 그리고 홍채, 우리 인간들 볼 때마다 그 눈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보는데 그 미세한 떨림까지 다 감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동자가 진실의 창이다. 그 마음을 보게 하는 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 CIA인가 FBI인가에서 사기꾼과 거짓말을 알아보는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정확한 어떤 전설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물론 막 입 모양도 보고 표정도 보고 하지만 눈동자만 보고서도 그 동공의 크기, 홍채를 보고서도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눈동자 동공의 떨림 같은 거, 동공 지진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거기서 진실성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홍채의 모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꽃보다도 더 자주 보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인간 사회, 집단 사회에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홍채를 봅니다. 그런데 돋보기를 들여다대고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놀랍게도 돋보기를 댄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동자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고도로 발달시킨 뭐 CIA인가 FBI의 그 스파이를 찾아내는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상대방의 눈동자만 보고서도 얘가 현재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탐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쓰는 이미지들은 일단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대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시대성,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양자컴퓨터, 평행우주라는 철학적인 시대성과 여기 이거 시대성, 밥 딜런의 습관화가 될 수 있는 편안함, 노래가 확 튀지는 않아. 그런데 그냥 휴식을 주는 그림. 그리고 늘 우리가 우리나라 국기에서 보던 해달별이 있어. 이런 게 편안한 습관화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또 우리 덕장님이랑 해서 덕장님 이거 여행 상품 이거 한번 해봅시다. 각 기업에 사은품으로 쓸 수 있게 우리가 원가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한번 이거 할 수 있는 아미고님들 덕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어떤 회사에서 어디 뭐 무슨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경매 상품이나 기본 상품으로 한번 고작가 그림이 들어간 거를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 한번 꼭 해봅시다. 보니까 접근성에 그게 나오네요. 책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화장품 샘플 조그만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유명의 추천 슈퍼컬렉터는 제가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릭 이 형님이 형동생 하기로 했어요. 저랑 형님이 이제 백악관이랑 버지니아, 조지아, 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차기 대선 후보한테까지 저를 홍보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이거죠. 우리 아미고님들. 저는 작품의 에스프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림을 또 많이 생산을 해서 10,000개가 지금 10,000개가 한국이든 뭐 외국이든 다 포함해서 10,000개가 이렇게 소장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움벨트 그림이 그 역할을 크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미고님들도 불꽃 수호자가 돼주시길 내가 부탁드립니다. 이 불꽃이 어떤 불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창작 의욕을 계속 불태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 작가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순수함을 계속 지켜낼 수 있도록 굳이 제가 장사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그게 그 불꽃을 수호해주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나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장사한다고 제가 예술가로서의
영롱한 그 촛불을 꺼뜨릴 만큼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 아니에요. 괜찮은데 제가 뭐 정치권 사람들이랑 만난다고 해서 그 불꽃이 꺼질 것도 아니고 제 불꽃 자체는 멀리서 보면 촛불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그것은 거의 핵융합 불꽃이기 때문에 태양과 같죠. 절대 꺼지지 않을 거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을 좀 아미고님들이 좀 지켜주시고요. 전기 이건 또 제가 책을 또 열심히 쓰고 인터뷰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핵심 에스프리. 작가는 자기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모임을 갖고 이 자기 친척들에게도 좀 퍼뜨려주고 모임과 자손 불꽃 수호자가 돼주시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로 짠, 네, 유명 작가가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써뉴 40분 넘었네요. 그래도 이 책 한 권에서 핵심을 제가 다 얘기한 겁니다. 써뉴